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차용증을 거의 다 안 쓰세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니까 그냥 암암리에 받았다라고 치고 이제 금융계좌 내역 있으니까 이걸로 뭐 소명되겠지 라는 조금은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그러면 증여를 이렇게 받으면 다 대부분 걸리니까 돈을 부모님에게 빌리겠다. 그리고 내가 차용증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차용증을 거의 다 안 쓰세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니까 그냥 암암리에 받았다라고 치고 이제 금융계좌 내역 있으니까 이걸로 뭐 소명되겠지 라는 조금은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용증에 대한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항상 알려드려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차용증을 쓰기 전부터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죠? 차용증이라는 게 전제 조건을 항상 보세요.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린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용증은 부모로부터 쓰고 나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건데 빌린 척 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녀가 이 빌린 금액을 갚을 만한 변제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이 자녀한테 이러게 할 수도 있잖아요. 10억 빌려주고 자녀가 그걸로 주택을 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막 20살이 된 거예요. 자녀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억 원을 빌려간다? 그러면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이 몇 프로죠? 세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4.6%예요.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그냥 적정 이자율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자를 1년에 얼마 줘야 되죠? 이자만 4,600만 원이에요. 원금은 제외하고. 그러면 그 대학생 생활하는 그 친구가 지금 오히려 그 대학 생활할 때 있어서 생활비도 전부 다 지금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와중인데 4,600만 원 이자를 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관청도 웬만하면 무조건 추징을 하는 게 아닌데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CCBB가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뭐다? 차용증은 꼭 당일에 써라. 왜냐면 차용증을 당일에 안 쓰세요.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날라왔을 때 그때 허겁지겁 차용증을 써요. 근데 차용증을 그렇게 허겁지겁 쓰면은 사실은 패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발 하지 말라. 그리고 예전에 돈을 빌릴 때부터 나는 이게 차용의 성질이었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은 증거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내놨을 때 과세관청에서도 아니면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도 믿어주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내가 차용증을 썼다라는 증거만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 날짜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원래는 차용증을 쓰시고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당일 날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세요. 그럼 인감증명서의 날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문서를 스캔을 한 다음에 내 이메일에 보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메일에 보내놓은 날짜도 그걸 조작할 수가 없죠. 결국은 다양한 이제 증거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확실히 돈을 빌린 것이다 라는 게 누구보다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꼭 당일에 작성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주 극단으로 가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더 이게 신임을 줘야 된다, 난 이게 정말 빌린 거다, 이게 증여로 되면 오히려 사고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그 가액이 너무 컸을 때 증여세로 맞는 게 훨씬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나갔을 때는 그렇게 더 엄격하게 짜서 오히려 내가 증여하면 더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이점까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꼭 상환하고 적요를 써야 돼요. 먼저 돈을 줄 때도 당연히 적요를 써야 돼요. 적요라는 게 통장 매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체를 할 때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이거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도 당연히 다 쓸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아니면 폰 뱅킹을 할 때 그때 적요에 쓰는 거예요. 아들에게 10억 빌려준, 간단하게만 쓰세요. 그 기록만 남기면 되니까. 그리고 이자를 받을 때도 당연히 뭐죠? 이자를 줄 때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이자 상환 이런 식으로 기록을 꼭 남겨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자 상환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기록을 남겨놓으셔야겠죠. 한 2년 3년 하더니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기록 남았으니까 이제 상환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이자 상환을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사가 7년 후에 나왔다고 쳐봐요. 처음에 2년만 이자 주시고 왜 5년 안 줬냐, 이거 결국은 증여 아니냐, 초반에만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일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상환하고 적요를 꼭 쓰세요. 그리고 원래 이자를 줄 때 원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왜냐면 내가 사채업자가 아니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원래는 그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받고 그 다음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자를 주잖아요. 1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예요. 25%에 지방소득세 2.5%. 그러면 27만 5천 원은 국가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머지 차액인 72만 5천 원만 원래는 수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도 아버지가 원래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예요. 이렇게 원래는 아주 복잡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자율을 몇 프로로 설정을 할까요? 라고 이제 세무사님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리죠. 너무 저리로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1,000만 원 싸게 받으면 그 이자도 싸게 받았다 그래서 무상 또는 절이 대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돼요. 그게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 이자율 아까 말씀드렸죠. 4.6%라고. 10억 원을 빌리면 4,600만 원이 적정 이자예요. 그러면 3,600만 원 이하의 이자를 수령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자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결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600만 원에 대한 이자 4.6%면 3.6%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그 원금에 따라서, 빌리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이 4.6%로 정해서 1,000만 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을 설정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4.6%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나오는지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2억 1,700만 원 정도가 4.6%를 곱하면 딱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줘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게, 그러면 첫 번째로 합리적인 경제인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2억 원에 대해서 아무리 시중은행 아무 데나 맡겨도 이자율이 1%, 2%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손실을 보면서 이걸 빌려준다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거를 좀 남겨놓자라고, 기록을 남겨놔야 이게 돈을 빌린 건지 증여를 해준 건지 오해를 사지 않을 텐데, 이거를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상으로 빌려줬다고요? 그런가요? 라면서 괜히 조사거리를 유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건을 발생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지금 잘 모르시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차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